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예, 이쁜 반갑습니다. 어여쁜 공주의 아버님 아니십니까? 반갑습니다, 달빈님. 그러면 왕자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왕이시라는 거네요. 네? 아니, 저요? 공주아빠님께서 왕이신 거네. 저는 이제 노비죠, 노비. 공감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공주아빠님께서 이렇게 또 늦은 밤에 찾아와 주셔서 네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잠깐 예고해 주실까요? 어떨까요? 예. 일단은 직업 계담이 되겠고요. 아우, 근데 좋아. 오늘은 이제 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귀족님들도 듣고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요즘 유행하는 전세 사기 관련돼가지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주 중요한 거죠. 예. 네, 또 지금 현지 공인중개사시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공주 아빠예요. 먼저 요즘에 뉴스라든지 언론 이런 거를 접해보시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 사기, 깡통 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최근에 제가 좀 상담을 해드렸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네. 조금 안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피할 수 있는 거는 좀 피했으면 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사기라는 게 마음 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누구나 당하겠지만 또 내가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또 피할 수 있는 게 전세 사기거든요. 흔히도 우리가 부동산 집을 구할 때 보면 보통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다가구 주택이라죠. 빌라 건물. 그런 거 전세로 많이들 들어가십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세로 들어가시게 되면 은행에 우리가 대출이 있으면은 내가 거는 이 전세금으로 은행에 있는 대출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통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게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돈으로 은행에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면은 내가 1순위 건자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시세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어지간하면은 제 돈을 돌려받죠. 그리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가구 주택이에요. 이 다가구 주택은 보통 한 건물 안에 주인을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대지랑 건물을 통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 안에 호실별로 전부 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이 걸려져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들어오면은 나는 이제 가장 마지막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은행의 대출은 얼마가 있는지는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700원만 내고 등본만 떼보면은 이 건물에 집주인이 얼마를 빌렸고 그리고 과거에 또 얼마를 빌렸고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말소 사항까지 다 조회를 하면은 이 전주인부터 해서 그 모든 히스토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속일 수가 없는데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보증금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다가구 주택에 들어오는데 집주인은 우리 집에 보증금 다 합쳐서 2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 1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 2억이라는 말은 집주인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의 말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눈으로 이 보증금을 어떻게 보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계약을 하실 때 집주인이든 부동산한테 이 건물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다 들고 와라. 무조건 다 들고 오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아니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 이 집은 어쩌고 그런 집은 이제 믿고 걸으시는 거고 정상적인 부동산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인한테 요청을 할 거예요. 물론 주인들 입장에서도 모든 계약서를 다 들고 오라면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내 돈을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들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임차인들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진을 다 남겨 놓으세요.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라도 이 서류 또한 조작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 보고 이 건물의 진짜 보증금이 다 합쳤을 때 집주인 말대로 2억이 맞는지 아니면은 오버가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챙기시면은 아무래도 전세 사기에 피할 수가 있죠. 이제 보통 사기를 많이 치는 게 실제로는 우리 집에는 보증금이 2억이 있다고 나중에 까보니까 5억, 6억, 7억 이렇게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방어수단이 없으니까 그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좀 몇 번 해드렸던 사회초년생? 하여튼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저희한테 계약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 계약을 했다가
그런 깡통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저희한테 좀 도와달라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상담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 당한 거였거든요. 집주인이 건물 전체에 보증금이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믿고 해도 된다. 그리고 부동산 또한 이 정도밖에 없는 거면은 이 건물이 얼마짜린데 걱정 안 해도 된다 해서 본인이 대출을 받고 들어왔는데 실제랑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뭐 8천만 원 1억에 달하는 그 돈 상환 못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집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또 은행들은 뭐 지금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제도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은행에서는 얄짤없습니다. 그냥 계약 기간 딱 끝난과 동시에 돈 안 주면은 그 세입자한테 바로 구상권 청구부터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학생은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래서 우리 기종님들도 조금 이런 걸 알아두시고 앞으로는 이제 계약하실 때 그런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해주셨네요. 너무 안타까운 또 일이 있었으니까. 예.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딱 1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중개를 하고 있는 이 동네랑은 좀 제법 떨어진 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량으로 한 40분, 50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고요. 하루는 제가 부동산 업무를 보고 사무실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께서 여기 어디 동에 있는 요 건물 주인인데 우리 집에 빈 방이 많다. 빈 방이 많으니까 좀 세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빈 방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집이 안 좋으면 방이 이렇게 텅텅 비었을까 하고 제가 그 네이버 지도나 우리 카카오 맵에서 로드뷰를 통해 가지고 그 집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 건물은 되게 오래된 건물이 맞는데 겉을 리모델링을 싹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집인데도 새가 안 나간다고 이 부근에 있는 부동산들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거 내가 날 잡고 한번 갈 테니까 좀 방복에 비밀번호 좀 받을 수 있냐 하니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시세 또한 제가 있는 동네보다 월세가 거의 한 10몇만 원 정도는 다 쌌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동네가 너무 외진 동네라서 주변에 뭐가 없긴 해도 싼 거 찾는 분들은 충분히 들어올 만한 위치고 컨디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날을 잡고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주인은 저한테 총 4개의 호실이 비어져 있다 했는데 저희 부동산들은 이 건물에 방이 몇 개가 비었는지 확인을 할 때 보통 주차장 뒤편에 가보면은 그 도시가스 밸브가 있습니다. 호실별로. 거기에 몇 개가 잠겨 있는지를 보고 이제 공실 파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부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다라는 말이 사람이 안 산다는 거죠. 총 9개의 호실이 있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근데 주인은 나한테 4개 호실밖에 없다고 했지? 일단은 뭐 그거는 그거니까 아니면은 계약이 됐는데 아직까지 세입자들이 이사를 안 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 하고 이제 저는 알려준 비밀번호를 치고 원룸, 투룸, 쓰리룸 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호실을 혼자 구경을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요. 건물이 지어진 지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7, 8년 정도 된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싹 해놨다 보니까 그냥 새 집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 집 컨디션도 너무 좋고 이 금액 되면은 이거는 계약 못하면 진짜 바보 소리 듣겠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고 네이버 부동산이며 뭐 직방이며 다방이며 이런 플랫폼에다가 다 광고 등록을 다 했죠. 아니나 다를까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40분 50분 동안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손님들한테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드리고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알려드리고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먼저 제가 투룸 하나를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투룸 하나를 계약을 해드리고 그 손님께서는 계약하고 한 3일인가 4일 있다가 이제 바로 이사를 들어오셨고요. 그분은 이제 그 부근에 있는 관공서 다니는 직원분인데 원래는 경기도에 사는데 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시냐 하고 여성분인데 그분을 아무튼 이사를 시켜드렸습니다. 시켜드리고 뭐 잔금도 다 치고 별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이틀 정도 있다가 또 뭐 쓰리룸 문의도 오고 원룸 문의도 오고 해서 계속 안내를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그 먼저 들어오신 투룸 세입자 여성분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저 말고 아무도 안 사는 거 맞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는 거. 아니요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아무도 안 사는 거 맞죠?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사실 내가 그 임대를 할 당시에는 주인이 4개의 호실이 비어져 있다고 했는데 도시가스는 또 전부 다 잠겨져 있더라. 뭐 그거를 꼭 아셔야 되는 거면은 내가 지금 전화해서 확인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꼭 좀 확인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 사모님 여기 뭐 돌비 부동산입니다. 여기 그 호실이 9개 다 비어져 있었던 거죠? 라니까. 아, 왜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투룸 들어간 세입자가 그거를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좀 물어본다 하니까 주인이 좀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모님 뭐 누가 살고 안 살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리모델링 끝나고 정신 없어가지고 새를 아직까지 못 놨을 수도 있지. 그 말을 해달라니까 주인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아, 그 여성분 말고는 아무도 안 사는 게 맞아요. 이제부터 사람들을 채워 넣어 보려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 그러시냐 하고 이제 제가 끊고 세입자분께 설명을 해드렸죠. 아, 고객님 부동산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고객님 말고는 아무도 안 들어간 게 맞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아, 사장님 저 여기서 못 있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지금 들어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냐, 뭐 이상한 노숙자라도 들어오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밤에 비명소리가 들린대요. 건물 안에서. 정확하게는 복도에서 들린대, 복도에서. 그래서 제가 비명소리요? 아니 거기 고객님 말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비명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사장님 이 건물 이상한 건물 아니에요 하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이상한 건물 그런 이야기는 나 따로 못 들었다. 근데 뭐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들리냐 하니까 자기가 딱 잠이 들랑말랑 하는 그 순간 여자가 복도에서 비명을 으악 이러면서 막 살려달라는 듯이 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잠은 다 깨버리고 복도에 나가봐도 아무도 없고 그 누구도 없고 이 건물 위치가 근처에는 오래된 주택 몇 채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까지 걸어가려면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 그렇게 걸어가야지 편의점 하나가 나오고 많이 외진 곳에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누군가가 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뭐 어제 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연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장난친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며칠만 조금 참아보시라. 정 안 되겠으면 내가 주인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분도 아 내가 그러면은 조금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사장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며칠은 한번 참아볼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이제 저도 아 전화가 없는 거 보니까 별일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3룸에다가도 손님을 한 팀을 또 넣었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였어요. 신혼부부인데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 옆에 그 동네에 있는 관공서에 발령받아서 오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두 분 다 그 관공서에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을 3룸에 놓고 그분들도 직장 때문에 바로 이사를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혹여나 하는 마음에 그 투룸 세입자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고객님 그 오늘 날짜로 또 한 팀이 3룸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집이 좋으니까 아마 바로바로 사람들이 채워지고 북적북적해질 것 같다 하니까 그분이 아 사장님 저 지금 그 집에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없으면은 뭐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근처에 모텔에 있대요. 모텔에서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냐 하니까 자기가 여기서 저한테 더 이상 말을 하면은 미친 여자 소리 들을까봐 자기가 저한테 차마 전화는 못했는데 그날도 저랑 전화를 끊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또 누군가가 복도에서 으악 소리를 막 지르는 거래요. 근데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문을 누군가가 막 긁기 시작한대요. 손톱이 막 갈리는 소리? 막 끼깃끼깃 하면서 그 철문을 막 긁으면서 으악 소리가 났다가 한순간에 또 사라지고 자기가 이제 여기 하루라도 더 있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 집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사장님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만 자주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고객님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여성분 집에 그것도 다른 여성분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즘에 그 함부로 들어가고 그랬다가 저 교도소 갑니다. 아 그거는 아닌 것 같다니까. 아 상관없다고 자기 이거 통화 녹음 다 하시라고 한 번만 부탁드린다고 한 번만 우리 집에 있어보고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안 되냐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자기 속옷이든 뭐 개인 기중품이든 다 챙기고 나왔으니까 이불도 다 깨끗한 새 거니까 그냥 하루만 제발 좀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교빈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런 일을 워낙 또 많이 겪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쪽으로도 뭐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촉이 좋은 편이기도 해서 그러면은 내가 한번 가볼까? 가가지고 진짜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뭐가 나오면은 그냥 시원하게 막 욕을 한번 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투룸 세입자분께 전화를 드렸죠. 그러면 알겠다. 오늘 갈 테니까 집 비밀번호를 넣어달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당신 집에서 그 어떤 곳도 안 건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뭐 사라졌니 어쩌니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당신이 부탁해서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절대 그런 걸로 나한테 태클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니까 자기가 절대 그럴 일 없고 그냥 그 집에서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만 좀 봐달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도착을 하니까 한 7시 반쯤 되더라고요. 7시 반쯤 되니까 때마침 제가 계약한 3룸 세입자분들이 그 집 1층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사장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뭐가 나온다 해서 와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웃기고 하니까 제가 저희 집에 지금 누수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그냥 빈 방에서 오늘 하루만 좀 눈 좀 붙인다고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 투룸 세입자분께서 뭐 베개랑 이런 거 좀 몇 개 또 넣어주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자고 가려고 한다. 대충 선의의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하고 그러시냐 하고 저는 이제 그 투룸 세입자 여성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안에 들어오니까 아무런 그런 게 느껴지는 건 없더라고요. 솔직히 건물 입구에서부터 그랬고 그냥 정리정돈 잘 되고 깔끔한 리모델링 된 집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히 뭐 제가 낯선 사람 집에 안방에 들어가서 자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불편해도 거실 바닥에서 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 바닥에 누워가지고 휴대폰으로 유튜브 좀 보면서 잠이 들었죠. 그날 제가 좀 피곤했는지 평소에는 제가 좀 많이 늦게 자는데 한 10시도 안 돼서 제가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골아 떨어져 있는데 진짜 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비명소리는 아니고 약간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약간 이런 소리?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눈이 정말 번쩍 딱 뜨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눈만 뜨이는 게 아니라 온몸에 털이란 털은 다 서고 있더라고요. 제 몸에서. 제가 이제 느꼈죠. 와 이거 진짜다. 이렇게까지 머리털이 선 적은 거의 없었는데 예전에 제 이야기 그 일주일 집에 나왔던 거의 그 정도 급으로 머리카락이 막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누워있는데 머리카락은 삐죽삐죽 서고 있고 다행히 가위는 안 눌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실에서 숨을 죽이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그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집이 중문이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복도에서 나는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현관문으로 제가 딱 도착을 하고 길을 이제 현관문 쪽에 딱 대는데 현관문 긁는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하면서 끼익 하면서 그리고 이거 누군가가 장난치는 건 절대 아니고 이건 100% 영가나 뭐 귀신 하여튼 뭔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문을 그냥 순식간에 확 열었습니다. 확 열면서 뭐야 씨 하면서 제가 욕을 하면서 복도로 나갔죠.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분명히 뭔가가 소리가 나서 제가 문을 열었는데 없고 그리고 문에는 그 긁힌 자국이라든지 그런 것 또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시계를 보니까 한 1시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1층에 내려가서 그때는 담배를 태울 때여서 제가 담배를 한 대 태우면서 진정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을 하고 복도에 올라가는데 그 투룸 세입자 방이 3층이었거든요. 3층 쪽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으악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진짜 뒤로 그냥 철푸덕하고 주저앉았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그 계단을 3층까지 막 전력 질주를 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진짜로 뭐가 있는지. 올라가니까 없어요. 없는데 4층에 거기 3룸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거기 남성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랑 마주쳤고 사장님 무슨 비명소리 못 들었어요 하고 저한테 내려오시더라고요. 하고 들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3층에서 소리가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다가 소리를 듣고 와이프가 무섭다고 내려가버려 해가지고 자기가 내려왔대요. 예. 내려왔는데 아무도 없고 1층에도 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벙찌다가 이거 무슨 일이냐 하다가 그분께서는 저한테 사장님 혹시 저희한테 뭐 속이신 거 있냐고. 그리고 제가 아닙니다. 저 진짜 속인 거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속였으면 여기 왜 있겠습니까? 도망갔겠죠. 저 진짜 그런 짓 안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하고 그분하고는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제가 그 투룸 세입자 방에 다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뭐 잠도 안 오고 그냥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 급한 대로 뭐 비명 지르는 귀신도 검색해보고 뭐 간단한 비방하는 것도 검색해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찰나에 복도에서 이번에는 정말 선명하게 제가 들었어요. 네.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속삭이듯이 예. 복도에서 나는 소리가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 같더라고요. 살려주세요 뭐 이 소리를 한 3번 4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진짜 무슨 일이냐 하고 혼잣말을 좀 했죠.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겪으신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소리를 강하게 내시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무속인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복도에 나가고 혼잣말을 막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를 제가 막 혼자서 가만히 서서 중얼중얼거리는데 계단 쪽에서 우리 계단에 내려가 보면 센서등이라고 하죠. 천장에 LED등. 센서등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아 저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목례를 하고 또 기도를 조금 혼자 해드렸습니다. 아유 무슨 일이 있으신지 모르시겠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도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좋은 데 가시고 앞으로는 안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혼자 계속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날은 거기서 도저히 잠을 잘 여력이 안 돼가지고 날 밤을 새고 다음날 이제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는 길에 푸름 세입자 여성분한테 전화를 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 4층에 들어오신 분하고도 같이 겪었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일단 먼저 그거부터 체크를 해보겠다. 사실 내가 있는 사무실이랑 여기랑 거리도 너무 멀고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도 정확한 거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다 말씀을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뭐 씻고 사무실로 가서 검색을 좀 했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검색을 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15년 전에 여기서 연쇄살인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집이 신축이었고요. 뭐 지금은 구축이 되었지만 연쇄살인이 일어났는데 범인 한 명이 그 집에 사는 여성분 3명을 갖다가 무참히 그렇게 살인을 한 사건이더라고요. 네. 그 기사를 보니까 참 이게 뉴스에도 대문짝만하게 그게 거의 20년이 가까이 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를 보니까 참 제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세입자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주인한테 너무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주인한테. 사장님 여기 그 살인범 이름이 김철수였는데 여기 그 김철수 살인사건 집 맞죠? 이러니까 맞대요. 그럼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을 하면은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이 이 집을 임대를 안 했던 거래. 그래서 40-50분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했었던 거고 하필 재수없게 제가 걸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나 이거는 계약 못 한다 우리. 예. 전부 다 계약 파기할 거고 보증금뿐만 아니고 이 세입자들한테 이사비 다 돌려달라. 진짜 안 그러면 나 무슨 짓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해줄 수가 없대. 네. 물론 계약서대로 하면은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게 맞죠. 그렇게 제가 주인분하고 한창을 갖다가 실랑이를 해도 이 주인분이 참 너무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말은 자기도 피해자래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기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자기도 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경기도 사람인데 이 집이 너무 급매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샀대요. 근데 사고 나서부터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들어와 있던 세입자들은 무섭다고 다 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멘탈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건물에 예. 대출도 있는데 매달 월 수익은 없이 막 이자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뭐 마지막으로 천도제 같은 것도 한번 지내고 그리고 나서 올 리모델링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또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런 거는 솔직히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냥 이 세입자분들은 제 손님들이니까 제가 어떻게든 보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분한테 그냥 우리 손님들 빼달라. 그래도 주인은 뭐 어쩔 수 없다면서 죄송하다면서 그냥 계약서대로 하시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제가 참 우리 손님들한테 뭐랄 말을 해야 되지 하고 일단은 이 주인하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그 토름 세입자분한테 전화를 걸었죠. 이 집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다 하고 3명의 여성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세입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울먹거리더라고요. 자기한테 막 안 좋은 일 일어나면 어떡하냐. 나 너무 무섭다. 근데 여기에 보증금도 들어가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다가 내가 이건 어떻게든 한번 도와줘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더 의심을 하고 조금만 더 꼼꼼하게 체크를 했으면은 이 집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집이었는데 아, 그냥 내가 별 생각 없이 집 좋네, 괜찮네, 싸네, 아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막 이런 죄책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손님한테 제가 받았던 수수료를 먼저 돌려드리고 이걸로 일단 당분간 모텔 생활하시는 조금 보태라. 그리고 개인용품 이런 거 좀 다 들고 가시고 내가 그 집에서 한 며칠만 더 있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으시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제가 그런 거를 조금 느끼는 편이고 예민한 편이기도 해서 나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내가 최대한 뭐라도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해보고 정 안 되면은 무속인이라도 불러볼 테니까 그냥 그렇게 좀 하게 해달라 하니까 자기는 좋다고 알겠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제가 그분하고 전화를 끊고 거창하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팥이며 고춧가루며 소금이며 막 이런 것들도 챙기고 만반의 준비를 했죠 혼자. 네. 그러고 그 집을 향했습니다. 참 웃긴 게 그런 집들은 보통 특징이 제가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갈 때 항상 몸에서 무슨 이상한 신호들이 오는데 거기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깨끗한 집인 느낌밖에 안 들었거든요 제가. 그날도 제가 올라가면서도 분명히 며칠 전에 이 집에 왔을 때 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올라가도 아무렇지도 않지 소름도 안 돋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투룸 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막 머리털이 쓰더라고요. 분명히 집 안에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왜 갑자기 집 안에서 한기가 돌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집 안을 좀 구석구석 봤습니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네. 없고 제가 뭐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좀 집안이 확실히 좀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네. 그거는 그거니까 저는 일단은 잘 준비를 했죠. 그 거실 바닥에 다시 누워가지고 그날은 제가 저희 집에서 베개랑 이불도 들고 왔었거든요. 그렇게 이불 자리를 깔고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제가 잠든 시간이 아마 11시에서 12시 사이였고 제가 막 잠이 들었을 때였을 거예요. 누군가가 복도에서 막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우리 그 되게 아파하는 소리인데 아, 우리 배 아플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막 하면서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그 방문을 갖다가 막 팡팡팡팡 하면서 손바닥으로 막 쿵쿵쿵쿵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또 왔구나. 이제는 뭐 별로 무서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되게 조금 안타깝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문을 열었죠. 열으니까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한테 소금이며 팥 뿌리는 것도 참 웃긴 일인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제가 방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자꾸 오늘은 모르겠다. 일단 오늘은 그냥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하고 잠을 들었습니다. 잠이 드니까 꿈을 꿨는데 네. 꿈속에서도 제가 그 자리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옆에서 이런 고통에 휩싸이는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눈을 뜨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니까 그 안방에 큰 방에서 어떤 여성분이 온몸에 피범벅인 채로 어휴. 손바닥으로 벽을 막 이렇게 근근히 짚으면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고통이 흐느끼더라고요. 온몸이 그냥 피 칠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꿈에서 무섭다기보다 뭐 도망을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그게 너무 안 돼 보이고 아파 보이고 슬퍼 보여서 저도 모르게 대성통곡을 했어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제가 뭐 제 의지대로 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분한테 다가가서 제가 막 안아드렸거든요. 얼마나 아프셨냐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같다고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드셨을 것 같다고 막 안아드리니까 그 여성분이 너무 아파 살려줘 계속 막 흐느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울면서 그분 등을 갖다가 다독이다가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니까 실제로 제가 자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가서 세수를 한번 하고 1층에 내려가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오고 나서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까 안방 꿈에서 그 여성분께서 막 벽을 막 짚고 계셨잖아요. 그 벽을 갔는데 이게 벽 색깔이 그게 약간 실크 벽지라고 해야 되나? 그레이빛이 도는 그런 벽지였는데 이게 군데군데 뭔가 거뭇거뭇한 게 뭐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방에서 시칼 한 개를 꺼내 들고 와가지고 그 벽지를 쬐습니다. 쬐니까 핏자국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그 방 안에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도망을 가다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피범벅이 된 채로 그 벽을 이렇게 짚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딱 보는데 또 눈물이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당장 뭐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나쁜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근처의 마트에 가서 최대한 뭐 살 수 있는 건 다 샀습니다. 탁주도 사고 소주도 사고 뭐 맥주도 사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막 향도 사가지고 뭐라도 좀 해드려보고 싶은 마음에. 그러고 제가 막걸리 한 잔 드렸다가 맥주 한 잔 드렸다가 소주 한 잔 드리면서 제가 향도 피우고 나름 정말 열심히 배운 건 없지만 기도를 해드렸어요.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제가 가늠조차 안 됩니다. 정말 한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다 털어내고 그 인간은 죽어서도 분명히 벌 받을 거다고. 그 사람은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았었거든요. 그 범인은. 그 인간은 살아서도 산 게 아니고 죽어서도 엄청 고통스럽게 살 테니까 하여튼 간에 좀 제발 다 털고 그냥 좋은 곳으로 가달라고 막 기도를 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다음 날이 됐죠. 그리고 제가 원래 계획이 총 3일 동안 그 집에 있는 거였어요. 그러고 다음 날도 제가 밖에서 일을 다 보고 그 집에 들어와서 잠을 청했는데 아무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만 없었고 또 내일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죠. 네. 마지막 날이 되어가지고 제가 잠을 또 자고 있는데 또 똑같은 꿈을 꿨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막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예. 제가 자다가 깨가지고 눈을 부비면서 그 안방으로 걸어가니까 그 여성분이 계셨고 근데 그 여성분이 피를 안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배가 아프신지 배를 계속 이렇게 부여잡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선생님 많이 아프셨죠. 아, 참 도움이 못 되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또 그분한테 막 공감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배가 아픈 와중에도 약간 옅은 미소를 띠시더라고요. 제가 얼굴은 못 봤는데 입만 봤거든요. 이게 머리를 다 풀어 예. 헤치고 계셔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입만 봤는데 약간 옅은 미소를 짓는데 이게 뭐 비웃는다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저를 그냥 좀 귀엽게 봐주는 듯한 하여튼 그런 웃음을 짓더니 순식간에 꿈에서 탁 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투룸 세입자분한테 일단 전화를 드렸죠. 선생님 일단은 여기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은 했다. 일단 선생님도 이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인한테도 내가 도배지 찢은 것도 다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할지도 다 말을 해주더라. 이거는 그 주인도 몰랐던 부분이고 해서 그 핏자국 있던 거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그냥 보증금도 돌려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핏 칠갑돼 있는 방에서 못 살잖아요 솔직히. 예. 네.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이사는 가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약속하지만 나도 좀 무지했던 잘못이 있으니까 뭐 이사비 조금 보태시라고 한 50만 원 정도 보내드리겠다 하니까 자기도 알겠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3룸 세입자분한테도 그 말씀을 드려야 돼서 3룸 세입자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은 이사를 안 나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으시냐니까 사장님 오시고 난 뒤로 그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다고 지금 4일째인데 그냥 그날 하루 들은 게 자기는 다였답니다. 그래서 그렇냐 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그 3룸 세입자분한테 또 생각이 나서 또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4일째 되는 날 저하고 통화를 한 다음 그날 꿈을 꿨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자기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그분이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미안했다 그러고 사라지셨답니다. 그 여성분이. 내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다 부질없어서 그냥 간다 이러면서 그분이 사라지셨다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3룸 세입자분께서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여기 와서 뭘 했냐고. 예.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한 거는 딱히 없고 그냥 꿈을 꿨는데 그냥 공감해드린 게 다였던 것 같다. 진심을 담아서.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을 딱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분이 이제 뭐 좋게 봐주셔서 가신 것 같더라. 예. 사실 우리도 이 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던 집인 걸 이제 알게 됐다. 근데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와이프는 미신을 안 믿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괜찮다 하고 또 다행히 그분께서도 꿈에 나와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살아도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에 많은 분들께서도 진짜 큰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산 사람이든 죽은 귀신이든 간에 이 진심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오늘 이야기도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공주 아빠님. 네. 그러면 뭐 그 집주인분은 그 후에 좀 어떻게?
그냥 네. 저는 이제 그분하고는 아예 거래를 안 하기로 했고 다행히 투룸 세입자분한테는 보증금 다 돌려드렸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이사비도 자기가 한 50만 원 챙겨주고 해서 저하고 그분하고 해서 50씩 해서 100만 원 이사비 보태가셨고 뭐 3룸 세입자분은 이제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1년 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계실 거고 근데 나머지 방들은 모르겠어요. 아예 그 집을 제가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공주아빠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업을 하시더라도 바르게 하시니까 앞으로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고요. 이게 당장은 뭔가의 뭐 큰 이득이든 적은 이득이든 그게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다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사필기정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필기정,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네. 예, 저도 그 말을 조금 무서워해가지고 항상 행동 조심하고 삽니다. 사필기정을 이제 경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고 공주아빠님께서도 언젠가는 더 지금보다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주아빠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더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저희 시들모에서는요 단순하게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나를 한번 더 뒤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분들도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는 얘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주아빠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더 잘 되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소울스타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번에 이제 마지막에 잠깐 예고해 주신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울스타님!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오늘 이렇게 또 소울스타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저번 마지막쯤에 잠깐 언급을 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될까요? 그렇죠. 그래도 모르시는 말씀드렸잖아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전 얘기는 제가 소프트하게 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부터 좀 약간 하드해지니까 오케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고 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돋보자 제가 이번에는 사진 첨부를 좀 많이 챙겨왔습니다. 맞아요.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06년도에서 7년도에 근무했던 그 앞전에 제 사진 보내준 것 중에 그 외부 사진 있잖아요. 네. 그거 한 번만 띄워주겠어요? 그거 이따 시작하고 띄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직 시작 안 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레츠가 기릿을 안 해가지고, 예. 레츠 오케이. 기릿을 안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한 줄 알았던 그 이야기 한번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가! 기릿입니다. 소울스타일! 자, 이야기하기 앞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게별로 겪었던 일들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들려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앞전에 업로드된 영상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돌비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처음 듣는 거예요. 예. 일단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업소는 일명 가라오케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제가 이제 다 오픈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래방인데 고급 노래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래방인데 공연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처럼 이게 홀이 있기 때문에 그 홀에서 막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곳을 가라오케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남아있어요, 아직. 제가 일에 있을 당시는 압구정동이랑 청담동 일대 가라오케만 40군데가 넘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핫했을 때고 지금 30대 중후반에서 40, 50대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당시 가라오케에서 DJ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모든 이야기는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과거형. 지금은 평범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부탁드린 사진 살포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외관 사진. 자, 여러분들 사진만 봐도 그러니까 한낮에 찍은 사진인데 이 정도입니다. 어둡네. 응달이 확 쪄있네. 네, 이 나무 보십시오. 네? 왼쪽 그 겨울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원래 저 동네 좀 그리고 건물이 그늘져 있어요. 예.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 원래 음산합니다. 그래서 거기 왼쪽에 보시면 간판에 몽이라고 써있죠. 그 가게에서 겪었던 일을 지금 생각해도 이제 소름이 돋네요. 내부 사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상상만 하실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어렵게 내부 사진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오, 예. 그 해당 사진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외부가 이렇습니다. 내부가. 물론 이 해당 사진은 2008년도에 인테리어 업자가 찍은 사진이고 제가 있을 때는 2006년 7년도입니다. 일단 뭐 시기도 비슷하고 내부 시설 또한 제가 있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정말 기분이가 좋네요. 자, 본론에 들어가서 그 계단 있는 사진 있죠? 이 사진 배경으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웨이터 막내로 일하던 동갑내기 친구랑 가게 마감을 하고 족보 세트에다가 예. 그날 이제 장사하다가 남은 킵술, 일명 키핑술이죠. 키핑술에다가 술을 한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담소 나누면서 어느 정도 식기가 오를 때쯤에 이 가게 웬 여성분께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분명히 제 기억에는 이 친구랑 가게 마감을 하고 술을 한잔 하는지라 상황 자체가 좀 이해하긴 힘들었지만 그래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간혹 손님들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다시 술을 드시거나 노래를 부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 무시하고 그냥 술을 마시게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참고로 지하에 있는 가게들은 지상에 있는 가게들보다 영업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백화점에 창문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술 취하면 밤인지 낮인지도 몰라요. 지하에서 술 먹으면. 시간도 모르고. 시간도 몰라요. 여기 집인지 가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 웨이터 친구 놈이 그 방에 굉장히 신경이 쓰였나 봐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야, 나 저 방 좀 다녀올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라. 그리고 냅뒀죠. 그러더니 씩씩하게 걸어 나가더라고요. 갔다 오더니 6번 방인데 그 여자 혼자 서 있다. 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그 이제 철문 아까 이제 첫 번째 그 사진 있죠. 복도 사진 지금 띄어져 있는 사진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띠들은 데가 문이에요. 이게 통철문이에요. 통철문. 엄청 크고 무겁습니다. 가운데 보면 유리가 있죠. 이 유리로 방 내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친구가 해당 그 소리가 나는 6번 방 앞에 갔을 때 이 유리로 내부를 들여다보니 여자분이 서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여자분도 슬쩍 친구 쪽으로 시선을 두더니 목례를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는 당연히 손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저희는 술을 먹기 시작했죠. 그때까지도 저랑 친구랑 그렇게 막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한 20분쯤 지났나? 복도에 그 여자 구두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이제 손님이 가시려나 보다 싶어서 이제 소리가 나는 방향을 응시하는데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긴 머리 여성분께서 출입문 올라가는 계단, 사진 보이는 것 그 화살표가 계단이고요. 예. 여자가 저 자세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이 사진이 되게 소름 돋는 게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이거 인테리어 업자가 찍은 사진인데 저희가 있던 방향에서 보는 방향이랑 똑같아요. 네. 저희는 이쪽 룸에 있었어요. A룸이라고 저 계단이 보이는 룸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위치 그대로인데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부르르 떨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많이 취했나, 몸이 어디 안 좋으신가? 그때까지도 그냥 손님이겠거니 생각하고 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가까이 다가서는데 갑자기 그 여성분이 괴성을 막 지르면서 미친 듯이 계단을 막 뛰다시피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구두를 신었다 했잖아요. 구두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막 두 칸, 세 칸, 성큼성큼 막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와, 지금 생각해도 엄청 괴기스러웠거든요. 네. 와, 아직도 소름이 돋는데 어찌 됐든 사람이 나갔죠. 일단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네. 너무 상황이 벙찌기도 하고 그래도 어찌 되었든 손님이 나갔으니까 좀 전에 손님이 계셨던 방 6번 방을 정리해야 되니 친구랑 정리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좀 떨리거든요. 제가 그때 생각하니까 노래방 기계도 꺼져 있고 불도 꺼져 있고 그냥 손님이 있었다는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친구가 술 먹다 말고 6번 방 확인할 때 여성분이 서 있었고 네. 인사까지 했다 했잖아요. 이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판단한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출입구 쪽으로 막 뛰어갔어요. 뭔가 제 딴에는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출입문을 뛰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출입문이 안에서 걸쇠가 잠겨 있더라고요. 이 말은 즉슨 여성분이 아까 뛰어 올라갔다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여자가 밖으로 나갔더라면 안에서 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에서 걸쇠가 잠겨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 이 존재는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때부터 이제 뭔지 모를 공포감에 휩싸이는데, 아, 빨리 지금 이 구역을 나가야겠다,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네. 저희가 술 먹던 방에 가서 이제 짐을 챙기러 가는데 갑자기 홀 전체에 호출음이 들리더라고요. 띵동. 근데 그 고요함 속에서 그 호출벨 소리 들으면 그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게 울려 퍼져요. 그 넓은 예. 온 홀에. 경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홀 중앙에 있는 호출벨 현황판에 가는데 숫자 6이 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좀 전에 손님이 있었던 방 6번 방이었잖아요. 예. 근데 호출벨 현황판에 6번이 뜨는 거예요. 미친 듯이 뛰쳐나갔죠. 근데 그 찰나의 순간 호출벨 현황판에 6 계속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룸에서 막 느리는 거 있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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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난리 났습니다.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가게 마감이고 뭐고, 이게 제가 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무슨 존재를 봤던 첫 경험입니다. 네. 이 여자의 존재 저만 겪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복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전에 업로드된 영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지금부터 할 얘기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웨이터, DJ 할 것 없이 이 여자의 존재를 겪게 됩니다. 네. 이 일이 있고 다음날 그 웨이터 친구도 있잖아요. 같이 술 먹었던 이 친구가 출근을 해서 웨이터도 미팅을 해요. 이제 웨이터끼리 막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가 어제 저랑 있었던 일을 형들한테 썰을 풀기 시작하는데, 네. 가만히 듣고 있던 B라는 웨이터 형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야 나도 그거 비슷한 걸 경험했다. 야 나 이거 쪽팔려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야 이 가게에서 어떻게 우리 일을 하냐. 야 존나 무섭다. 그 형 말인즉슨 예. 이 형도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날 며칠 전에 똑같이 가게 마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가게에서 이제 형 친구분이 일을 하고 넘어온다고 가게 좀 기다려라 라고 해서 가게 마감을 하고 친구를 기다리면서 빈룸에서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근데 누워있는데 홀에서 여자 구두 밟는 소리가 들렸더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게 본인 혼자라고 생각한 형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간에 왜 갑자기 여자 구두 밟는 소리가 나지?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한 여성분이 화장실에 들어가더라고요. 뭐지? 이 시간에 손님이 술 드시러 왔나? 아니면 화장실이 급해서 잠시 들어왔나? 멍하니 벙벙했죠. 일단 이제 술 마시러 온 손님인 줄 알고 네. 일단 마감했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손님이 어딜 갔죠? 여자 화장실 갔죠. 그럼 남자 입장에서 따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감했다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5분이 지나도 나올 생각을 안 하더래요. 이 형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큰 일을 보시나 아니면 또 잠이 드셨나 싶기도 하고, 문 밖에서 이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손님 가게 마감이니까 나가셔야 돼요 라고 외치니까 안에서 네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다행이다. 그래도 이제 큰일을 보시는구나. 그때까지도 생리현상 때문에 계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다시 이제 본인이 있던 네. 빈 룸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또 이게 10분이 지나도 인기척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더래요. 이번에도 다시 화장실 앞에 가서 손님 좀 괜찮으신 거죠? 라고 하니까 또 네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이 형 입장에서 뭔가 쎄하기도 하고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해서 마지막으로 손님 혹시라도 뭔 일 있으면 저 불러주세요 라고 하니까 또 네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답답하고 대답은 하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이 형은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 이 사람이 볼 일보다 묻었구나. 그래서 뭔가 뒤처리를 하는 상황이라 좀 늦게 나오는구나. 5만 가지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다시 아까 있던 룸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옆에서 귀에다 대고 저기요, 여자 목소리로 저기요라고 누가 부르더래요. 바로 귀 옆에서. 이 형이 그 소리 듣자마자 미친듯이 밖으로 나갔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무슨 가게 문도 못 잠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뛰쳐나온 거예요. 그냥 예. 맨발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아까 가게로 오기로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친구분. 그 친구분이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를 받으니까 한다는 말이, 야, 너 어디냐? 나 가게 왔는데 야, 화장실에 누가 계속 소리 지르잖아. 너 어딨어? 야, 시끄러워서 못 있겠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형이 도망가자마자 이 형이 가게를 도착했는데 그 오기로 한 친구도 그 화장실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여자에 관련된 두 번째 썰입니다. 야, 예. 그리고 제 동생, 네. 여자 동생이 또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DJ들은 출근을 6시에 해요. 6시에서 6시부터 미팅하고 6시 반부터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8시까지 빈 방에서 노래 연습을 하거나 개인 정비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동생이 낮부터 병원을 다녀와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정비 시간에 빈 룸에 들어가서 당시 이제 눈을 붙이게 되는데 그 빨간 룸 사진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 1번 방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게 진짜 저래요. 정말 어두컴컴하고 예. 이 동생이 이제 솔직히 일한 지 며칠 안 된 동생이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빈 룸을 찾다가 저 방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 방이 1번 방인데 저 방이 어떤 방이냐, 일단 사진으로만 봐도 되게 붉고 어둡잖아요. 왠지 모를 싸늘함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이 방 위치가 다른 방 위치랑은 좀 다르게 가게 자체가 정사각형이라고 치면 중앙에 홀이 있고 그 주위로 이제 삥 둘러서 룸들이 있는데 저 룸만큼은 12시에서 1시 방향에서 기역자를 한 번 더 꺾어야지 나오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던전이라 불렀거든요. 던전. 아 진짜 혼자 못 가요. 저 방은 정말 기계도 못 길어가요. 남자들도. 그 정도로 되게 음산한 방이라서. 근데 동생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저 방을 간 거예요. 예. 저기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게 방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중앙에 테이블이 디귿자로 돼 있는데 그 디귿자 주위로 둘러서 소파도 똑같이 디귿자로 배치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테이블 높이는 그 소파보다 좀 높게 세팅이 돼 있어서 이 여자 동생이 디귿자에서 일자로 배치된 소파에 누워서 시선을 그 반대편 일자 테이블 밑으로 가게끔 방향을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제 얘 입장에서는 자려고 누웠는데 불을 다 끄기에는 너무 어둡고 또 얘도 사람인지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물이 살짝 보일 정도로만 조명을 낮춰놓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시선은 반대편 일자 소파를 향하게 누워서 그리고 잠을 자고 있다가 얘가 이제 잠결에 눈을 떴는데 누가 걸어서 반대편 일자 소파에 똑같이 눕더래요. 똑같이 누웠는데 여자고 긴 머리인 거는 기억나는데 일단 똑같이 누워서 자기를 이렇게 뻔히 보면서 같은 자세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얘는 비몽사몽인 상태여서 그냥 무서움도 모두 못 느꼈대요. 근데 그 여자가 계속 말을 걸더래요. 다는 기억이 없지만 피곤해? 밥 먹었어? 안 무서워? 이 세 마디는 기억하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얘한테 질문을 쏟았는데 잠결에 답하다가 또 잠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제 잠을 이길 수 없어서 이게 잠이 쏟아지니까 얘는 무서움도 못 느낀 거죠. 그렇게 다시 잠이 들고 8시쯤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서 방을 나오려는데 문득 그 여자가 생각난 거죠. 근데 보니까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때까지도 얘는 같이 일하는 동료 여자 DJ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아무리 잠결에 봐도 본인이랑 이제 마주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의 얼굴 생김새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 기억나는 건 눈이 굉장히 컸다 정도. 그래서 저는 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직접 확인을 했죠. 근데 그날 출근했던 여자애들 중에 머리가 긴 애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한창 텔미 막 유행할 때라서 쇼코트 머리가 막 유행할 때라 긴 머리의 여자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귀신 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저 혼자만 알게 됐고 이렇게 상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섬뜩하네 이것도. 아니 그 1번 방이 저도 안 갔어요. 그 정도였구나. 저도 겁이 좀 없는 편이긴 한데 저 방을 그러니까 기역자로 꺾어진다 했잖아요. 네. 그냥 갈 때마다 닭살이 온몸에 돋아요. 그리고 여름에 가도 에어컨을 안 틀 정도로 싸늘해요 저기가.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약간 기피하고 웬만하면 그 손님도 잘 안 받아요 저 방은. 받았다 하면은 뭐 다운나고 막 이랬으니까.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리고 원체 너무 오래된 가게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솔직히 모르죠. 여기서 끝이면 섭섭하죠. 예. 이런 가게들은 또 연말마다 예. 또 이벤트를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어떤 이벤트를 하냐 전룸 모든 홀에 헬륨 풍선을 빨간색으로 다 띄워놔요. 예. 이틀 동안 24일 25일 그게 정말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여러분들 정말 2만 개 이상 불어요. 예전에 이 얘기 했다가 안 믿는 사람 대부분이었는데 정말 2만 개 이상 붑니다. 헬륨 풍선. 예.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24, 25일 매출도 대박을 치고
직원끼리 가게에서 회식을 하게 됩니다. 회식을 하고 뭐 보너스도 받고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이제 과음을 하다 보니 앞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취하면 항상 가게에서 잡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던 동생농 둘이서 5번 방, 그 1번 방이랑 같은 크기인데 네. 제가 항상 자는 방이 있어요. 그 아까 사진 중에 핑크색 느낌이고. 예, 네. 느낌만 봐주세요, 여러분들. 이 방 보십시오. 이거 누가 봐도 소파랑 쿠션 재질이 벨벳이잖아요. 네. 그냥 눕자마자 잠들어 버립니다. 불면증 없어집니다. 예. 기계 막힙니다, 진짜. 이러니 이제 술도 만딱 취했겠다.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면 안 돼요, 솔직히. 세균 덩어리입니다. 얼굴 예. 다 뒤집어집니다, 있나면. 여튼 성황리에 이벤트를 마치고 동생이랑 이제 술 거하게 취했겠다. 가게에서 자는데 이 동생 시점에서 얘기할게요. 저는 이미 뻗어서 자고 있고 이 동생이 이제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방에 나와서 홀 중앙을 가로질러서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 가게 마감을 하면 두꺼비 집을 내려서 방 내부에도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불빛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때는 스마트폰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그 조그만 핸드폰 화면 불빛으로 기억을 되살리면서 감으로 가는 거죠, 화장실을. 근데 이게 저희가 24, 25일 날 뭐 했다고 했죠? 이벤트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가 천장에 뭘 띄웠다 했죠? 헬륨 풍선을 띄웠다 했죠? 이 헬륨 풍선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둥둥 떠다녀요, 이렇게 내려와서. 근데 직원들 중에 그거 보고 기절한 사람 많거든요. 예. 이게 어두울 때 핸드폰 불빛 의존해서 막 가다 보면 동그란 풍선이 허공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게 그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풍선이 흰색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냥 창백한 여자 귀신이다 하고 이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 찰나에. 근데 이 동생이 그런 걸 이제 봐왔으니까 손으로 이제 눈 감은 상태에서 감각에 의존해서 화장실을 향하던 와중에 손에 이제 풍선들이 채이니까 휘휘 저으면서 화장실 쪽을 가는데 손끝에 뭔가 이렇게 살포시 얹혀지는데 네. 이건 누가 봐도 사람 머리카락이구나 싶더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풍선 끝에 끈을 매달아 놓는데 한 줄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손을 휘휘 저을 때 자기한테 살포시 내려앉은 건 그 끈이 아니다. 무게감도 달랐고 누가 봐도 머리카락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뭔지 모를 존재도 휴대폰 불빛을 이렇게 갖다 댔더니 멍한 표정을 한 긴 머리 여자가 예. 좌우로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있더래요. 그때 이 동생 그 뒤로 기억이 없어요. 비명을 지르고 난리던 제가 뛰쳐나가서 거의 반 들치 없다시피 해서 사우나를 데리고 갔거든요. 다음날 이제 사우나 가서 정신 차리고 이 동생이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별의별 귀신이 이렇게. 많네. 아유, 이 가게는요 지금 10분의 1도 얘기 안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런 무언의 존재로 인해서 무서운 경험도 있지만 뭐니 해도 여러분들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이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응대하다 보니까 그냥 결론은 예.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번 얘기는 이 가게에서 겪은 사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길지 오. 않습니다. 네네네. 친한 누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 누나가 말하길 제가 이제 손님을 보낼 테니까 여자 손님이다. 네. 그리고 술을 웬만한 남자보다 잘 마시는 애라 네가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네. 너를 소개시켜준다는 건 너도 내 사람이지만 얘도 내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소개시켜주는 거니 네가 정말 잘해야 된다.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해라. 술 많이 먹지 말고. 정말 술 잘 먹는 애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라고 당부하고 손님을 저희 가게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났나? 정말 마른 체형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프라땡 있죠, 프라땡. 무슨 저승사자 맨키로 까만 사람이 들어오는데 예. 너무 검은 거예요. 누가 봐도 좀 명품 좋아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 프라땡 브랜드로 치장하신 여자분이 일행 남자 한 3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총 4분이죠. 예. 오셨고 저는 여느 때처럼 응대를 합니다. 그래도 주의사항이 있죠. 이 사람은 술을 정말 잘 먹으니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라고 당부를 했죠. 친한 누나가. 그렇게 이제 한두 잔 마시는데 이 사람이 스타일이 어떠냐면 그 원액 스트레이트로 희석도 안 하고 그냥 물 마시듯이 계속 마시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건가요? 제가 술을 잘 어마무시한 몰라서. 거죠. 스트레이트가 예. 양주 원액을 얼음 희석 안 하고 그냥 계속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독한 술을 여자가 그것도 이제 정말 마른 최고의 여성분이
저는 이제 그때 긴장을 했죠. 와, 이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일행분들도 같이 이제 술 마시다 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네. 얘 진짜 술 잘 마신다. 우리는 진짜 잽이 안 된다. 정말 잘 마시니까 오늘 각오하세요 라고 저한테 겁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한 3, 4시간 술 마셨나? 한 7병에서 8병 정도 넘어갈 때쯤에 예. 이미 이제 남자분들은 인사불성 되시고 바닥에 막 대동여지도 그리시고 이미 지금 끝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끝까지 그 누나만큼은 상석에 딱 앉아가지고 등받이도 없는 그냥 보조자에 앉아가지고 바른 자세를 계속 술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재미없다 가야겠다 하면서 그때 그분이 투라땡 그 토트백을 갖고 왔어요. 가방을 갖고 나가시더라고요. 계산은 내일 받고 오늘 즐거웠어 고생했어 갈게 정신력 좋네 이러고 시크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여성분이 이렇게 술을 잘 마시는 혼자 한 3병 먹었을 거예요. 혼자서 스트레이트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룸 정리하려고 보는데 손님 토트백이 테이블 위에 있더라고요. 분명히 갖고 나가셨는데 뭐지? 다른 일행이 같이 들고 왔나? 똑같은 모델인가? 그때 상황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가방을 들고 나가셔서 저는 진짜 다른 일행 건지 알고 제가 이제 맡아두고 있었죠. 그리고 인사불성 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택시 태워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여성분한테 전화가 와요. 말을 들어보니 집에 어떻게 왔는데 자기 책상에 얼음통이 있더랍니다. 예. 여기서 저는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웬 얼음통이 있을까? 그래서 어제 상황으로 다시 대감기를 해봤어요. 이 누나는 이미 만취인 거고 네. 토드백 대신에 얼음통을 들고 나간 거예요. 가방이라고 착각해서 들고 나간 게 얼음통이라는 거죠. 윈땡 얼음통이라고 토드백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네. 얼음통을 들고 나가셨어요. 가방을 놔두고 간 거죠. 저는 이게 소름이라는 거예요. 안에 지갑도 있고 돈도 다 들었는데 이 사람은 얼음통을 가지고 택시를 어떻게 탔을 것이며 집에 어떻게 갔을까? 저는 그때 느꼈죠. 사람이 술을 절대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진지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빈이한테 예.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좀 브랜드가 나오면 안 되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브랜드가? 나와도 되나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저는 이제 돌빈님을 소울스타님에게 브랜드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군지가 항상 궁금했어, 누군가가. 그래요? 예, 이게 루저가 뭐예요? 윈저인 거예요? 윈저를 루저로 이제 고친 거죠. 그럼 구라다가 프라다고? 저는 이제 돌빈을 위해서 이런 거 뭐 저작권 걸릴까봐. 누굴 위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네, 감사합니다. 이 얼음통이 정말 예. 이렇게 생겼어요. 비슷한 가방 같네. 제가 좀 진지하게 해서 그런데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네네. 결국 술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소름 돋습니다. 어떻게 택시를 타고 왔을까요? 그 얼음이 가득한 얼음통을 가지고 택시를 탔을 거 아닙니까? 근데 택시비는 뭘로 냈을까요? 그것도 의문이고, 뭐 기사분이 갈증을 많이 느끼셨나?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자, 오늘 무서운 이야기와 그리고 무서운 건 줄 알았는데 유머러스한 또 소울스타님의 이야기까지 오늘 잘 곁들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소울스타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참여자분들께서 브랜드명을 자꾸 뭐땡 뭐 이렇게 좀 숨겨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꼭 찾아낼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말라 그랬던 사람을. 나는 그러면 굳이 이거 방송 전에 혼자서 이거 프로그램 써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거 이거 끙끙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뭐 그냥 재밌게 하자고 이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자꾸 이제 아무 그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말을 못하게 하는. 저는 꼭 찾아낼 거예요. 브랜드는 확실하게 오픈하는 걸로. 네, 편하게 하세요. 뭐 공영방송도 아니고 저희가 뭐 뒷광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 돌비는 공영방송이죠. 아무튼 오늘 소울스타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꼭 찾아내고야 말 건데요. 많은 참여자분들이 오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브랜드명을 말을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건지 이거는 제가 꼭 한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분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 명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세력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또 소울스타님께서 또 재미난 이야기, 섬뜩한 이야기 잘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망키님, 네, 안녕하세요, 졸비님. 오늘 망키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로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망키죠. 오늘 해드릴 이야기도 사실 보험 설계사 분들이 시들무 이야기에 되게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귀족님들 중에서도 보험 설계사 출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현직자 분들도 계실 거라서 그분들이 들으시면 와, 이건 현실 공포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예. 개인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냥 와닿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네. 저희 모두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보험회사에 입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보험 설계사들 분 중에서도 이제 고액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미술품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인연이 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래서 기존에도 그 여성 설계사님의 괴담을 이야기해드렸었잖아요. 근데 다른 분이에요, 오늘은. 30대 중반이시고 본인이 보험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의 신변을 위해서 조금만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그거는 네네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래서,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공개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똘비는 30대 중반입니다. 네, 20대 때 졸업 후에 공채로 입사를 했던 직장에서 4년 정도를 다니다가 슬슬 질리게 돼요. 왜냐면 그 연봉에 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언제 돈 모아서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을 사지? 이런 고민들이 들어서 나는 돈을 좀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다. 이직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대요. 네. 그러다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1년 선배인데 보험업으로 빠진 선배가 있었대요. 여자분. 그분은 영희라고 할게요. 영희가 학벌도 꽤 엘리트였대요. 뭐 중경외시 출신에 자격증도 되게 많았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보험업에서는 고객들도 되게 많았었대요. 그래서 고액 계약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성공을 하신 거죠. 그분이 똘비한테 접근을 한 거죠. 나랑 같이 일해볼래? 이러면서 보험업에 대한 이 장점들을 이야기해주고 똘비가 나도 누나처럼 성공하고 싶다 해서 30살이 되자마자 사표를 던지고 보험 설계사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근데 똘비의 외형을 말하자면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 나요. 키가 좀 크고 어깨도 넓고 뭐 수투발이 되게 잘 받는 체형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말을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영업직이 잘 맞을 외형적인 조건을 갖췄어요. 솔직히. 그래서 똘비와 영희가 S보험사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되게 열심히 잘했대요. 물론 영희가 똘비보다 실적은 더 좋았고 똘비도 영희를 따라가진 못하지만 나름 꾸준한 실적을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같이 다니다가 똘비가 먼저 이직을 결심을 했대요.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S보험사에서는 S보험 상품만 팔아야 된대요. 근데 고객이 S보험 말고 A보험, D보험 상품을 원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곳에서는 그걸 팔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영희한테 누나 나 이직할 건데 먼저 가보고 좋으면 누나도 와라 이야기 던지고 A 대리점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점이라는 거는 A부터 Z보험까지 다 상품을 다룰 수 있는 회사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리점이 되게 많았는데 A 대리점도 있고 B 대리점도 있고 C 대리점도 있는데 A 대리점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대표가 너무 믿음직스러웠대요. 그 대표가 50대는 넘었는데 되게 인자한 얼굴에 교수님 같은 포스였대요.
약간 허허허 하는 그런 교수님의 그런 상이었는데, 이 주름에서 세월의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딱 봐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인자하다. 되게 좋은 삶을 살아오셨구나라는 게 느껴졌었고, 예. SNS도 되게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뭐 하루에 한두 개의 영상이나 사진들을 올리시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마케팅도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리고 이 SNS를 보면은 그 A 대리점에서 일한 설계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평판 또한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이었대요. 오. 솔직히 보험 대리점 대표가 뭐 장난치거나 뭐 뒤통수 쳤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도 모든 팀원들이 따봉을 날리는 이런 대표는 없대요. 세상에 그리고- 존재하나 싶기도 하고. 존재하지가 않죠. 예. 그리고 보험 업계에서는 그 대리점 대표가 다른 그 소속된 곳에서도 유명하대요. 뭐 돈도 되게 많이 모으셨고 출강도 다니시고 책도 내시고 이 업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람 탑 10 안에 들 정도였으니까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A 대리점 나 입사할 거야 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분 SNS 보면은 되게 설계사들 엄청 챙겨주는 것 같던데 잘 가는 것 같네 하면서 팀원들 로열티도 장난 아니던데? 이렇게 평가될 뿐이었대요. 그래서 이곳은 복지가 좀 최고인가 보다 하고 입사를 딱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똘비의 집 근처에 사무실을 쓰게 됐는데 그때는 사무실도 되게 작았고 같이 쓰는 동료가 거의 없었대요. 뭐 한 5명 정도? 예. 그래서 뭐 신입도 없었고 뭐 대표도 뭐 가끔씩 이렇게 방문을 하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정도였는데 이 대표는 뭔가 실적이 좋은 팀원이 있다고 하면은 되게 팍팍 밀어줬대요. 그래서 똘비가 처음에는 계약도 잘 나오고 하니까 영희한테 누나 여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누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 누나 실적이 더블업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 있던 지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똘비 위에 지점장. 네. 그 지점장도 되게 올곧은 친구였대요.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장과 소신이 강했던 친구라서 좀 다른 그 지점장들이랑 부딪히는 일도 많았고 했는데 내 팀원들한테만큼은 한없이 좋은 지점장이었대요. 그래서 똘비 입장에선 편하죠.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런 지점장도 대표가 온다 하면은 그 전날에 사무실 청소며 책상이며 화장실 청소 싹 다 하고 레드카펫을 깔아도 안 이상할 정도의 청결을 유지했대요. 예. 그리고 대표님이 오시면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와 오셨습니까 하면서 겉옷도 받아주고 하면서 왕과 신하의 같은 그런 모습이 들었대요.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똘비가 그걸 보면서 아니 대표가 아무리 와도 그렇지 저렇게 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대요. 그런 지점장을 이제 대표가 마음에 들어 한 거죠. 그래서 대표가 우리가 사무실 이전을 할 거다. 엄청 크게. 그러니까 지점장한테도 그곳으로 와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내가 너를 더 지원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사무실에 여러 지점이 다 들어가져 있는 그런 사무실이 된 거죠. 네. 근데 지점장도 이사 가는 게 더 좋고 대표가 자주 오면 좋을 것 같았는지 똘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더 큰 사무실로 이사를 갈 거다. 근데 똘비 씨 집과는 좀 멀기는 하지만 똘비는 이 사무실로 가게 되면 신입 설계사도 엄청 많아질 거고 똘비 씨도 그 신입의 열정에 자극받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도 좀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똘비가 뭐 그런 거라면 뭐 사무실 출퇴근 뭐 1시간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옮긴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대요. 일단 사무실은 꽤 컸대요. 엄청 컸대요. 한 50명가량의 설계사들이 있는 곳이었고 메인이었대요. 대표도 그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 뭐 많으면 2번은 꼭 오는 사무실이었고 대표를 위한 대표실도 차려져 있었대요. 이게 똘비가 입사한 지 1년도 좀 안 되었을 때 일인데 똘비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게 있다면 신입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복처럼 옷을 맞춰 입었대요. 예. 남자는 무조건 정장. 셔츠 단추 하나라도 풀어져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여자도 블라우스 이런 세미 정장 절대 안 되고 셔츠에 넥타이 무조건 바지나 H라인 스커트 네. 요일마다 맞춰 입었대요. 우리 복장 규정이 좀 빡세다고 들었는데 저렇게까지 빡센가? 예. 이거는 학교 아닌가 싶었대요.
그래서 돌비가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한 거는 신입교육 때 무조건 한 교시에는 대표님의 삶이라고 해서 이 대표님의 생애와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더래요. 돌비는 이걸 몰랐었던 게 경력직이잖아요. 경력직은 저런 교육이 없었대요. 예. 근데 신입들은 무조건 그 대표의 영상을 보고 소감문을 쓰는 그런 과제가 매일매일 있었대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내 연애는 절대 금지. 이건 똘비도 지점장한테 첫 입사 때 얼핏 듣긴 했었는데 뭐 서로가 일을 안 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이제 하고 넘어간 부분이었대요. 그리고 똘비가 그때 5명 정도 되는 사무실에 여성도 1명밖에 없었고 그분도 이미 아주머니셔가지고 사내 연애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지만 지금 이 50명이 되는 이 곳에는 미혼 남녀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육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됐냐면 한 신입을 알게 돼요. 거기서 신입이 여자애인데 예쁘진 않지만 묘한 매력이 있었대요. 몸매도 되게 좋고 옷도 그 정장을 입으면 윤곽이 다 드러나도록 옷을 많이 입었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묘사했던 게 뭐냐면 딱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하면 저런 얼굴일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어렸대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한 친구라서 똘비랑 10살 가까이 차이가 났대요. 이 신입의 이름을 미정이라고 할게요. 미정이가 똘비한테 이성적으로 플러팅을 많이 했었대요. 처음에는 미정이가 그냥 궁금해서 보험에 대한 이거저거를 물어보더니 점점 사적인 질문을 많이 했대요. 처음에는 내가 오해하는 건가?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질문을 많이 했었고 선은 그었지만 어느 정도 친해지긴 했대요. 그래도 10살 정도 연하의 여자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좀 선을 많이 그으려고 했대요. 그래도 미정이는 그 선을 넘으려고 했대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정이가 영업을 뛴 지 한 2달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울면서 전화를 해요.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이 자기를 만졌대요. 그래서 너무 수치심이 들어서 이걸 어디다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 전화로 펑펑 울더래요. 똘비 입장에서는 미정이한테 선을 긋지만 호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시기였고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이 뒤집혔대요. 그래서 똘비도 일하러 가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고객님한테는 급한 일 때문에 제가 다른 날 방문 드리겠다 전화를 드리고 미정이가 있는 곳으로 차를 틀어서 갔대요. 그리고서는 거기가 이제 인천의 한 곳이었는데 미정이가 찍어준 주소로 갔는데 네. 유흥주점이 되게 많은 곳이었대요. 미정이가 근데 그 사이에 눈에 딱 띈 거예요. 신입은 정장에 넥타이까지 다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정이는 그 옷차림이 아니라 좀 야했대요. 전문 직종으로서의 여성이 입는 복장으로 차려입긴 했는데 넥타이를 풀어서 단추는 2-3개 오픈되어 있고 스커트는 너무 딱 맞아서 이 몸매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차림의 모습이었대요. 네. 그리고 많이 울었는지 눈은 부어있고 그런 모습조차도 얼굴은 창백한데 좀 몸매는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안 되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똘비가 차에서 내리고 미정아! 이러고서 미정이를 불렀대요. 미정이가 서름이 폭발했는지 똘비한테 뛰어가서 엉엉 울더래요. 안겨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너무 서럽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울더래요. 네. 사실 대학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이 보험 영업일 건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진짜 힘들겠다 싶어서 토닥여줬대요. 근데 좀 미정이가 이렇게 안겨있으니까 솔직히 좀 떨렸대요. 본인도. 예. 그래서 긴장을 좀 많이 했었대요. 근데 미정이와 똘비가 그렇게 눈이 맞아서 역사적인 밤을 이루게 됩니다. 그날에.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든 미정이를 보는데 미정이를 만나야 될까? 근데 그러기에는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회사에서는 또 연애하지 말라 그랬고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래요. 네. 근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똘비는 도둑인 것 같잖아요. 왜냐면은 좀 순진한 신입을 건드렸단 말이 나오면 똘비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고민이 진짜 많이 되더래요. 그래서 사귀자는 말 없이 어정쩡한 사이가 되어버렸대요.
이게 그 어른들의 세계란 한 번도 안 할 수는 있어도 한 번만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미정이랑 정말 가까워진 거죠. 네. 그래서 2달 이상 지났을 무렵에 미정이랑 좀 사귀자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근데 미정이는 왜 사귀자는 말이 없을까?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길 기다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며칠 뒤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대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아는 이 서울의 5성급 호텔을 예약했대요. 네. 그래서 그날 정식으로 사귀자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지점장한테 넌지시 물어봤대요. 혹시 사내 연애한 케이스 있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떠본 거죠. 그러니까 지점장이 이제 표정이 싹 굳으면서 우리 대표님 눈밖에 나면은 진짜 무슨 불이익을 당해도 모른다고. 우리 대표님 알잖냐? 내 사람한테는 진짜 잘해주는데 이거 반역하면 끝이라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나도 자세히 말해줄 순 없다. 근데 대표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었나? 아니면 우리 지점장이 몰라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건가? 싶었대요. 그래서 이 사무실 동료들이 꽤 많았다고 했잖아요. 뭐 밥을 같이 먹을 때가 있었고 차도 뭐 같이 마실 때가 있었고 뭐 은근슬쩍 떠봤대요. 근데 반응이 글쎄 우린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다고. 대표님이 절대 금기하는 사항이